안녕하십니까. EBS 입시대표 강사 윤윤구입니다. 정승희 쌤도 부산이고 저도 부산이라 부산에서 교사 생활하다가 청운의 꿈을 안고 이제 서울을 올라가서 한 1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교사 생활이 21년. 첫째 아들은 대학교 1학년, 둘째 아들은 고3, 지금 고3 올해 졸업입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부모님들이 여기 와 계셔서 앉아서 절반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나고, 제가 아까 저기 구석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옆에 어머니가 진짜 열심히 필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입시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우니까 여기 많이 오신 거겠죠? 되게 어려운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엄청 쉬워졌어요. 할 일이 딱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하냐 안 하냐만 결정하시면 돼요.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냐 안 하냐만 결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해라고 학생들은 못 하겠다 그러거든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죠. 중학교 3학년이니까 울산은 교육열도 좀 높은 곳이고,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체로 학원을 다녔을 테니까 그렇게 좀 빼더라도 대체로 이제 우리 딸, 우리 이쁜 아들, 잘생긴 우리 딸 이런 애들이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는 대체로 천재로 알고 키우시거든요. 우리 아이 천재, 와 어떡하지? 막 영재학원 알아보시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언제쯤 부모님의 꿈이 깨어지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이 수학이 엄청 어려워지거든요. 두 번째 꿈이 좌절되는 게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입니다. 대체로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이 이제 넘사벽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학원을 보내는 케이스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초등학교 4학년 학원을 갑니다. 대체로 한 30만 원, 월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울산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되겠죠. 30만 원, 1년에 360만 원. 4학년, 5학년, 6학년, 중1, 중2, 중3, 6년. 그렇죠? 360만 원에 6년입니다. 2천만 원이 조금 넘네요. 그리고 지난 기말고사에 수학 성적이 나왔습니다. 조금 오래 걸리는군요. 그 수학 성적이 2천만 원을 쏟아부은 성적이에요.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앞으로 1,000만 원을 더 쏟아부으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학 성적은 안 바뀝니다. 이게 되게 절망적인 거거든요. 사실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이 생각 없이 공부를 해요. 저는 볼 때마다 되게 충격받거든요. 왜? 왜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 성적은 그렇게 되지?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은 학원을 보내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은 학원을 가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듣기만 하고 와요. 그리고 대체로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생 경력이 9년 차입니다. 매우 프로 학생러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공부하는 척 대마왕들입니다. 학교에서 제가 고등학교 교사 생활 21년 차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학생들은 펜 잡는 방법을 보면 대체로 성적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심각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패턴에 따라서 펜 잡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저한테 걸리는 학생들은 대체로 프로 12년 차거든요. 제가 고3 수업만 하고 고3만 가르치고 이러니까 대체로 12년 차 프로들이거든요. 저는 21년 차 프로거든요. 엄청 갈굼당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 아까 정승희 쌤이 끝에 근성 이야기 하셨는데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왜 2천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수학 성적이 그렇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왜 그런지를 분석하시면 대학 가는 건 정말 쉽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 부분에 조금 고민을 가지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입시 전략은 저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네요. EBS에서 그 많은 입시 설명회를 했는데 2023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비 고위를 위한 첫 번째 설명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랬는데 이제 부모님들의 눈빛을 보니 참 마음이 짠해서 그렇습니다. 대학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다가 포인트입니다. 지금의 입시에서는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이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 만드는 방법, 이것만 알면 사실 대학 입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한 4년, 5년쯤 전에 비해서 입시는 길이 선명해졌어요. 근데 이제 온 데서 듣기에는 뭔가 자꾸 복잡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단순해졌습니다. 자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게 해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순 명료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은 이야기들을 드릴 거예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직업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 직업이 주로 이제 입학사정관 만나는 거, 대학 교수들 만나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 이야기들을 이제 녹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입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언론입니다. 왜냐하면 언론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사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론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얘기를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모 신문사에서 모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입시를 쳐다보니까 답이 없습니다. 상장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108개가 있어야 된답니다. 봉사활동은요? 489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500시간이네요. 그럼 도대체 고등학교 3년 동안 뭐 봉사활동만 하러 다니냐? 1년 500시간이면요. 1년에 180시간, 160시간 정도 되겠네요. 1년에 160시간이에요. 365일이니까 이틀에 한 번씩 봉사활동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느 고등학생이 그러냐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다가 참 나름대로 분석한다고 막 써놨습니다. 몇 명일까요? 첫 번째 질문이요. 서울대에 수시에 합격한 학생 스펙 상장 108개 몇 명일까요? 한 명이요. 왜 분석해요? 498시간이요. 몇 명일까요? 한 명이요. 왜 분석하냐고요. 이걸 지금 헤드라인으로 국회의원이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 그 언론이 뭘 주장할까요? 결론은 학종 안 돼. 정시로 가자. 큰일 납니다. 지방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평균을 보여드립니다. 자, 평균을 보시면 봉사활동 시간 평균이 몇 시간이에요? 서울대 입학한 학생 수시로 올해 입학한 학생들의 평균 봉사 시간 139시간. 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좀 괜찮은 학생들의 평균 봉사활동 시간이 한 140시간 정도 됩니다. 학교에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과 내 봉사활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한 6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어느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60시간 3년 동안 5개 학기 동안 6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은 웬만한 학생이 다 합니다. 남학생은 잘 안 하네. 남학생은 잘 안 해요. 전 아들이 둘이고요. 동아리 108시간입니다. 동아리 3년 내에 정규 동아리를 하면 대략 2시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뽑은 학생들은요, 가장 보편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한 학생들을 뽑은 거예요. 수상이 평균 30개랍니다. 자, 평균 30개인데요. 몇 개 학기라고요? 5개 학기요. 수시의 평가는 5개 학기거든요. 그러면 학기당 몇 개요? 6개요. 많아요? 아니요. 교과 우수상, 영어, 수학. 서울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교과 우수상, 교과 최우수상 또 이렇게 따로 구분한 학교도 있거든요. 교과 우수상만 10개예요. 8개, 9개 막 이렇게 나와요. 6개가 많다고요? 절대로요. 되게 산술적인 이 계산을 하나 해볼게요. 108개의 상을 받은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30개가 나오려면요, 상 1개 받은 학생이 몇 명 있어야 될까요? 몇 명 있어야 될까요? 2명이요. 그래야 나누면 나와요. 그러면 108개가 붙었다라는 이야기는 상 1개 받은 학생 2명이 서울대를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볼 줄 알고, 이걸 생각할 줄 알고, 이걸 바라볼 수 있고 분석해낼 수 있으면 입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런 기사에 현혹되고, 뭐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학교생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평균적인 거라니까요. 이게 고등학교에서 중상위권 학생의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8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서울대 간 학생 중에서 수상이 100개 넘는 학생이 딱 2명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기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니까 입시가 어려워, 막 비교과가 엄청 많아야 돼. 아니요. 비교과는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대학 보낸 애들은 비교과 숫자로 가지 않거든요. 절대요. 잘 생각하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을 차곡차곡 생각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쉽게 정리를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고등학교가 문제예요. 어떤 고등학교를 가죠? 이게 중3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도 다음 주부터 이제 중3 학부모님들을 만나러 다니거든요. 저희 학교에 오실래요? 제가 잘 키워드릴게요. 막 이러러 돌아다니거든요.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고민과 함께 가는 게 뭐냐면 대입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정승희 선생님이 살짝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건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지금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초등학생이 문제가 됩니다. 초등학생이 왜냐하면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와중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연구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발표가 되고 진행되면 이제 난리가 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중학생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 중학교 학생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데요. 핵심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학생들의 선택을 늘리겠다는 건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쭉 늘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누가 가르칠 거냐고요. 학교 선생님들이요. 그 과목을 개설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많은 과목들을 학교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수능 조합으로 따지면 지금 3학년 학생들이 수능 과목 조합으로 나오면 24개의 조합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과목 조합이 819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학교에서 819가지의 조합을 1개 고등학교에서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선택은 모두 다 할 수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개설하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전문 교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요. 쉽게 생각합니다. 일반 선택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학교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없고요. 일반 선택은 거의 대부분 다 수능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뺍니다.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선택할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고요. 그 다음이 전문 교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로 선택은 과목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형태가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서울대 그리고 상위권 주요 대학들이 이 전문 교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모든 학년들에서는요. 교육과정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의 선택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등학교가 어떤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그 고등학교가 어떤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정보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2020년에 입학하는 학생의 3개년 동안의 교육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보는 방법이 표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냥 한 10분 정도 들여다보시면요. 다 이해되세요. 1학년 때는 어떤 과목 선택하고 2학년 때 어떤 과목 선택하고 3학년 때는 어떤 과목 선택하기 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는 표가 있거든요. 교육과정 배당표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진로 선택에 대한 이야기, 전문 교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전문 교과는 뭐냐면 2009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교육과정 말고 그 전에 교육과정에서는 특목고만 개설되던 과목이에요. 일반고에서는 개설할 수가 없는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 학점제로 가는 중간 단계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전문 교과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설하면 엄청 좋습니다. 교육과정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대학이 원하는 거 이런 교육과정이니까요. 엄청 괜찮게 나와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가르칠까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 전문 교과를 누가 가르칠 것이냐 문제가 생깁니다.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문 교과를 빼고 진로 선택 과목을 좀 많이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고등학교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는 전문 교과가 몇 개 개설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은 지금 자동 봉진 그대로 갑니다.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동 봉진 그대로 갈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일반 선택이냐 진로 선택이냐의 문제거든요. 전문 교과는 개설하는 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요. 일반 선택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가 거의 대부분 다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민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다 뭐라고요? 수능 과목이고요. 등급이 나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요. 등급이 안 나옵니다. 지금 고1부터 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등급 없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수능 과목이 아닙니다. 다만 물투, 화투, 생투, 지투는 수능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등급이 나오겠죠. 나머지는 안 나오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 교과가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으로 보면 4가지가 있거든요. 교과 심화학습, 그 다음에 교과 융화학습, 실생활 안내학습, 진로학습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대학은 실생활 적용 과목하고요. 진로 안내학습은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아주 낮거든요. 매우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유심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교과는 융합이냐 심화냐 2가지입니다. 노란색으로 표현된 과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과 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배당표를 보시고요. 노란색으로 표현된 교과가 몇 개가 개설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선택을 보장해주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에서 좀 중요한 이제 중학교 3학년쯤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바로 전문 교과를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내가 그 진로 선택에서 몇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건 첫 번째 포인트로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전문교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기에도 딱 어렵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교과는 크게 과학계열하고 국제계열인데 나누면 과학계열, 수학과학계열하고요, 사회계열 두 가지로 나누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과학계열의 출발이 뭡니까? 심화수학으로 출발하죠. 심화수학, 고급수학 뭐 이렇게 쭉쭉쭉 합니다. 옛날 특목고에서는 뭐 수원수투 안 하고 심화수학 원투 이렇게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고급수학 이런 것들이 개설되고요. 국제계열로 가면 국제정치, 국제경제 쭉 가서요. 비교문화,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사회탐구 방법 요 정도 사회가주 연구까지가 아주 대학이 선호하는 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이 좀 개설되어 있다면 학교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저는 국제계열을 주로 가르치니까 제가 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은 전문교과만 3개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교과의 선택폭이 확 늘어나는 학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고민들을 조금 가지시면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인가에 첫 번째 단추를 좀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2022 대입 개편안 주요 내용인데요. 아까 정승희 선생님이 살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몇 마디만 더 첨부를 해드릴게요. 이거 자체가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정시 비율 30% 이상 공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5개, 서울에 있는 선호도가 높은 주요 대학 15개가 29.5%입니다. 정시의 비율이요. 29.5%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 선에서 30%를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1학년들은 30.2%입니다. 여기서 되게 신기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부가 30%로 금을 딱 그었다고 해서 대학이 어디서 움직이냐면 30%에서 움직입니다. 서울대학교 2022학년도 1학년 대입 1학년 선발할 때 30.1%로 뽑습니다. 왜 정시를 더 늘리지 않을까요? 왜 딱 정해진 것만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들은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을 작년 3학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작년 3학년을 기준으로 정시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간 학생들의 비율은 35%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요강상으로는 25% 정도 되거든요. 25% 조금 안 되는데 왜 실제로는 35%가 나오냐면 수시에서 대학이 다 못 채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연세대를 간 학생도 서울대 붙으면 연세대 빠지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지방의대 붙으면 또 이렇게 빠지고 막 이렇게 해서 서울대가 작년에 못 채운 인원수가 한 200명대고요. 연대도 한 거의 250명대고요. 고대도 한 200명대 정도 되거든요. 그게 정시 인원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3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시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30%가 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30%라네요. 대학의 반응은 첫 번째. 그래? 30% 맞춰줄게. 왜? 지금도 30%가 넘고 있으니까. 그럼 맞추는 방법은요? 첫 번째 방법은 수시에서 못 채우는 인원들을 전부 다 채워버리면 됩니다. 수시 2월이라고 하는데요.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을 못 넘어가게 막아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능 최저를 완화하거나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수시 2월 인원이 거의 빵명에 수렴할 거거든요. 지금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전부 다 수능 최저 완화하고 없애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정시를 30%로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정시 늘어난다. 거짓말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안 늘어납니다. 딱 30% 선에서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정시가 내 거야라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네, 그건 조금 매우 심각한 각오가 좀 필요한 거라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가 국어 수학 선택 과목입니다. 문과 학생들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 국어는 문과에게도 어렵고 이과에게도 어렵거든요.
이과 상위권들은 국어도 잘해요. 영어도 잘하고요. 이제 문과 상위권들은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이때까지는 잘했는데 문제는 수학이 뭐가 됐습니까? 수학 공통수학 1, 2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과랑 이과가 수학을 같이 배웁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신이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다루어지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계열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내신이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대학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반영합니다. 알고 있다는 말은 반영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화작하고 언어와 매체는 이제 문법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 안 듣고 전부 다 화작 들을 겁니다. 쉬운 과목을 골라가려고 하는 수험생의 특성상, 그죠? 그리고 학통, 미적, 기하 이렇게 가는데 이과 학생들이 학통 선택하는 순간 이 학생은 학종으로 대학을 못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통은 문과 과목이 될 거고요. 미적과 기하는 이과 과목이 될 겁니다. 자연스러운 분배가 이루어질 거고요. 이 자연스러운 분배가 안 이루어진다고 대학이 판단해서 대학이 뭘 하냐면 과목을 지정해 버립니다. 가산점을 줘 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과는 이과 과목으로 가고 문과는 문과 과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말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은 공통적으로 전부 다 문이과 구분 폐지에 대해서 우리는 안 한다라고 선언했거든요. 너네는 할지 모르겠는데, 정부 너네는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안 할 거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이과 폐지 없습니다. 대학은 그거 안 합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가산점 줍니다. 미적분 기하 선택하고 수원 수투가 아니고요. 물투, 생투, 과투 해서 투 과목 전부에다가 가산점 지정 과목 때려버립니다.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문과이과는 다시 구분됩니다. 왜요? 문과이과 융합형 인재를 가르칠 교수는 없습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지금도 공대 교수들이 신입생들한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무식한 수학 문제를 못 풀어요. 교수가 뭐 하는지 아세요? 수학 수업을 해줘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서 한탄을 합니다. 서울대 공대 교수가요. 내가 이걸 하려고 내가 서울대에서 교수 생활하고 있냐.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공대생들이 수학 과외를 받습니다. 대학까지 가서요. 아니 대학에서 이걸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미적, 기하 안 하는 학생은 오지 마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2학년도 학생부 기재 내용 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뭐 지금 당장은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게 시스템이 되게 웃긴 이야기가 하나 있으니까 이것만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수상 경력이 학기당 1개가 반영이 됩니다. 아까 수상 106개, 108개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규제를 강한 겁니다. 학기당 1개만 입력됩니다. 문제는 조금 심각할 수밖에 없죠. 이제 어떤 상을 입력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상을 입력해야 될까요? 네. 어디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진로와 관련된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상 경력에 들어갈 수상의 공통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요 대학, 일반적으로 가기로 선호도가 높은 대학은 전부 다 금상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분석 자체가 불가능해질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요. 대학은 상 받은 게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학종이 자꾸 상 많이 받은 학생들이 우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학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상에 방점 안 찍습니다. 왜요? 고등학교에서 지가 아무리 잘해봐야, 그죠? 고등학교에서 지가 아무리 잘해봐야. 대학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을 어떻게 받았냐가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이 학생부에 있으면 되는 거고 상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서울대학교가
과목을 지정하기 위해서 가산점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아유, 이 기사 보고 선생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진짜 서울대는 똑똑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학종에다가 수시에다가 가산점 안 때리고요, 정시에다가 때렸습니다. 그 정시에다가 교과 이수 가산점을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시 성적입니다. 유형 1 2개 충족시키면 1점을 주고요, 유형 2를 2개 충족시키면 2점을 주겠다, 가산점을요. 근데 서울대를 결정하는 점수는 표준 점수 계산해서 맨 마지막 학생이 갈라지는 점수대가 0.3점, 4점 차이거든요. 1점이면 합격을 엄청, 2점이면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서울대가 안 하면 우리 학교 오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유형 1, 유형 2를 좀 살펴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유형 1은 이렇고요. 왜? 근데 유형 1은 전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점은 의미가 없거든요. 무조건 유형 2만 채울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 2를 맞추면 2점이 되는 건데, 가산점 2점이 되는 건데, 이 가산점 2점은 모든 고등학생, 서울대를 꿈꾸고 있는 모든 고등학생이 다 갖고 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안 하면 2점이 감점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가면 일반 선택 4개, 수학에 문제 있고요, 수학 과학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생각은 잘 안 나시겠지만 일반 선택에 뭐가 있냐면 과탐이, 여기에 포인트가 과탐하고 수학밖에 없거든요. 사회는 그냥 끼워 넣은 거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수학하고 과학입니다. 과탐에 일반 선택에 뭐가 있었냐면 물화생지 원이 있었어요. 진로 선택에 뭐가 있었을까요? 투가 전부 다 진로 선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의 주장은 뭡니까? 투 안 하면 오지 마예요. 무조건 투해. 이게 서울대의 요구 사항입니다. 기백, 기하, 미적분 안 했어? 오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가 샘플로 내놓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 이수 유형을 어떻게 따라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샘플로 내놨는데, 맨 옆에 오른쪽 끝에 보니까 유형 1에 2개 충족해서 1점 가산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떤 고등학교도 이 1점은 안 합니다. 왜요? 나중에 소송 당할 수 있거든요. 맞죠? 내가 서울대 점수를 맞췄는데 대학에서 갑자기 너 유형 1을 충족시켰는데 다른 애들은 다 유형 2 2개 충족시켜서 2점인데 넌 1점 때문에 떨어지네. 잘 가. 그럼 난 누구 때문에 떨어진 겁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럼 소송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고등학교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교육과정 다 고치고 있습니다. 이거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거 다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선택 과목을 다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폭력적이죠, 서울대가. 그죠? 그러나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을 열어놨는지가 고등학교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시로 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학생부 교과 내신으로 가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학종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없습니다. 없다라고 제가 딱 말씀드리니까 좀 그렇네요. 있습니다. 전국에서 한 5,000명, 대학에서 한 10명, 20명 뭐 이렇게 뽑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실기 전형, 논술 전형이 2가지인데 이게 너무 문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전형은 3가지입니다. 정시를 준비하든 아니면 학생부 교과 내신을 준비하든 아니면 학종을 준비하든 3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되겠죠. 2023학년도 그리고 2022학년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하고요. 중학교 3학년은 아직 입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서울대만 하나 띡 발표를 해놨습니다. 2022학년도 거를요.
서울대가 조금 미리 준비하라고 이례적으로 좀 발표를 해놨거든요. 그거 말고는 아직 대학이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2학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1학년이나 중3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 2학년들을 보시면 77%입니다. 수시가. 수시 77%인데 정부가 30% 선거였으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수시가 70%가 될 겁니다. 정시가 30%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전체 모집 인원을 보면 34만 7천 명인데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태어난던 해에 중학교 3학년은 몇 년생이죠? 2004년생. 맞네요. 제 아들이 2001년생이니까 맞네요. 2004년생입니다. 2004년생이 몇 명 태어났냐면 43만 명 태어났습니다. 대학 정원이 몇 명이냐면요. 지금 대학 정원은 50만 명이 조금 넘고요. 그때쯤 되면 한 49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시죠?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는 학생은 없습니다. 지금 중3들 중에서는요. 원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대학을 갔느냐죠. 그러니까 올해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수시 경쟁률이나 주요 대학의 수시 경쟁률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사실 주요 대학의 수시 경쟁률은 안 바뀝니다. 왜요? 다들 거길 가고 싶어 할 테니까. 항상 똑같이 나와요. 이제 밑에 중하위권 대학이 문제인 거죠. 내년부터 급격한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대학이 전문대랑 4년제 대학의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급격한 대학 구조조정이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43만 명이 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년도의 통계 자료를 보면 저기서 8만 명 정도가 빠집니다. 8만에서 9만 명 정도가 빠집니다. 그러면 대학을 가겠다고 수능을 치는 인원이 한 30만 명, 34만 명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재수생이 14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48만 명, 49만 명 성에서 수험생이 결정될 거고요. 입시 대학의 정원도 49만 명입니다.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가기를 원하면 대학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이냐가 포커스가 되겠죠.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1학년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어떤 전형 대학이 어떻게 뽑느냐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큰 이변은 지금은 못 만듭니다. 큰 이변을 만들면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학교 1학년도 못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드렸죠. 20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이 이미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학점제를 2025년부터 저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점제가 시행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구학교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몇 년째. 학점제 연구활동, 학점제 연구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에는 학점제가 무조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려면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흐름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42%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하는 게 이해되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가기를 원하는 대학,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살펴보니까 내신은요 어디 있습니까? 8.1%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대학은 고등학교 내신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내신으로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내신을 막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목적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요 대학교에 어떻게 갈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44%입니다. 그리고 정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논술이 10%인데 주요 대학의 10%인데 문제는 2022학년도부터 지금 고1부터 정부가 논술 전형을 점차적으로 없애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있기는 할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10% 해서 10,000명 뽑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5천 명 단위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노리는 건 좀 힘듭니다. 지금 논술 전형 제일 2020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다 끝났잖아요. 논술 전형 가장 높은 게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몇 대 1? 제일 높은 전형이요. 모집 단위 33개 대학에서 모집 단위를 쭉 운영해서 하는데요. 제일 높은 경쟁률이 가장 높은 모집 단위는 인하대 의대입니다. 381대 1이요. 의대 광풍이 불고 있는 이상한 우리나라에서 381대 1이요. 2위 한양대 의대 300대 1을 한양대가 올해 처음으로 300대 1을 넘었거든요. 비의대 수의학과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비의학 계열에서 가장 높은 게 서강대학교 화공생명 137대 1. 논술 경쟁률 장난 아니죠. 왜요? 숫자가 적거든요.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모집 숫자가 워낙 적거든요. 그러니까 배제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2022학년부터는요. 그러니까 학종, 정시, 학생부 교과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학생부 교과를 빼고 갑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네요. 정시, 학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나는 목표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당연히.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간다라고 생각하면 내신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은 내신으로 1000명씩 뽑거든요. 근데 내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가고 싶다, 선호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신보다 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학종, 정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흐름은 계속될 겁니다. 2023년도에도요. 똑같이 계속이 될 겁니다. 뭐냐면 모집 인원은 점점 줄어들 거고요. 더불어서 학령 인구도 점점 줄어들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수시의 비중은 70%로 픽스될 거고요. N수생의 비율은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천천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정부가 정시 늘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시 늘렸습니다. 근데 동시에 뭘 늘렸어요? 학종을 늘려버렸습니다. 대학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능 체제를 완화시키고 없애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요 수시 학생부 교과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고 잠시 감상할 시간을 드릴까요? 2018학년도에 한양대학교의 수시 학생부 내신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평균입니다. 파이낸스 경영을 보시면 1.02입니다. 내신이 1.02가 평균이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1.0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이 잘 안 와닿으시죠? 21년 교직 생활한 제가 1.0을 한 명 봤습니다. 한 명. 와, 그 학생이 정말 독특하긴 했어요. 체육도 1위였고 뭐 이렇게 체육도 제일 성적 좋고 뭐 제2 외국어도 1등급이고요. 기가도 1등급이고요. 성적표에서 1 말고는 본 게 없어요. 전부 다 1. 되게 당연히 S대 의대를 갔죠. 파이낸스 경영 1.02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한양대니까 국어, 영어, 문과니까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반영합니다. 교과를요. 대체로 한 학기당 5과목, 6과목 배웁니다. 그러면 5학기니까 대략 25과목에서 30과목입니다. 전부 다 1등급 맞고요. 2등급 2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1.02가 나옵니다. 학생부 교과 내신으로 주요 대학을 가시겠다고요? 존경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정시는 화면으로 보여드리기가 조금 거시기 해서 말로만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건 편집할 거니까. 재수생이 왜 늘어날까요? 되게 원초적인 질문에 가까워요. 재수생은 왜 늘어날까요? 학교 전체,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대학의 네임밸류에다 자꾸 방점을 찍으니까 재수생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학력고사를 쳤던 아니면 수능을 보셨던 이 하셨잖아요. 그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5개 대학 맨 마지막 정도 되는 대학이 한 외대 정도 됩니다. 외대, 시립대 정도 되거든요. 수능에서 9개 틀려야 갈 수 있습니다.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수학, 탐구1, 탐구2 5과목 합쳐서요. 9개 틀리면 됩니다. 되게 단순하네요. 과목당 2개 틀리면 됩니다. 그러면 외대를 과를 선택하지 못하고 아무 과나 가야 됩니다. 8개 틀리면 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개 틀리면 그 위의 대학을 과를 선택하지 못하고 갑니다. 흔히 말하는 스카이, 서영고 몇 개쯤 될까요? 수능에서요? 4개입니다. 국영수, 국영수, 과 중에서 한 과목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되고요. 나머지 과목 중에서 1개씩 틀리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를 틀리면 지방에 있는 의대를 갑니다. 2개를 틀리면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고요. 1개를 틀리면 서울에 있는 서울대 의대를 갑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 수능을 봤습니다. 작년에 불수능. 저희 첫째 아들이 쳤던 불수능 많이 틀렸습니다. 저희 아들 말고요. 제 아들은 잘 봤고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틀렸습니다. 근데 실수를 했어요.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보니까 실수를 해서 5개나 틀렸습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일단 서영고는 못 갑니다. 근데 내가 실수를 2개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3년 동안 쫙 공부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열받죠. 내가 이러기 위해서 뭐합니까? 반수를 결정합니다. 걔들이 그 다음 해에 수능에서 만점이 나옵니다. 1개 틀리면 대학 레벨이 달라지고요. 1개 틀리면 대학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수능 체제가 학생들을 자꾸 재수로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재수생이 1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작년 13만 명 조금 안 됐고요. 그 전에 12만 명 초였거든요. 점점 늘어납니다. 왜요? 1개만 더 맞추면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주요 대학들, 선호 수준이 높은 대학들을 쭉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선호 수준이 높은 대학들은 재수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카이를 기준으로, 서영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67%, 8%대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서영고로 가기 위해서는 재수가 거의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이 된 거죠. 고등학교가 4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는 재학생들한테는 정말 힘듭니다. 진짜로요. 제가 재학생들한테 정시를 꿈꾸고 있는 재학생들 저한테 와서 많이 말하거든요. 선생님, 이야, 수능 100일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100일의 기적. 그리고 그날 심지어 자습실에서 남아서 그 인간이 자습을 합니다. 이야.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잡니다. 쉽지 않습니다. 공부는 습관에 가깝거든요. 정시를 꿈꾸는 제 첫째 아들은 정시로 갔거든요. 정시로 갔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정시를 꿈꾼다면 책상에
의자에다가 엉덩이 붙이고 16시간을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정시파 인정. 정시파 인정. 16시간. 지금 고등학생 자녀 둔 학부모님들이 쓰시죠? 엄마, 나, 아빠 정시파. 거짓말입니다. 공부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반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상에 16시간 앉아 있으면 그 학생은 정말 성공할 겁니다. 근데 같이 드라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시파 얘기하지 꺼내지 말라고 하십시오. 실패합니다. 웬간한 것 가지고는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시가 그렇거든요. 점수대가 한없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남은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K대학입니다. 제 아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이고요. 제 아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첫 번째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책자를 넘기시면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뽑고 싶은 학생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개를 위에서 짝짝짝짝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개 위에 세 개는 다 뻥이고요. 대학이 뽑고자 하는 학생은 누구라고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모든 대학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선명하다는 이야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정시하고 교과하고 논술하고 전형을 수십 가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요. 대학의 목적은 딱 선명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이에요. 아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오면 등록금 더 내나요? 아니요. 교과 전형으로 오면 더 내나요? 아니요. 근데 왜 종류를 많이 할까요?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 뽑기 위해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학을 빛낼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서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방법들을 한번 봤습니다. 평가 요소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업 능력에서 지적 성취를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업 태도에서 지적 호기심을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3이니까 우리 또 서울대를 꿈꿀 수 있잖아요. 그치? 중3이님 꿈을 크게 가지고 그래서 야망을 크게 가지고 서울대를 꿈꾸고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절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궁금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제가 서울대 보낸 학생 전부 다 공통점입니다. 궁금해하고요. 그 궁금함을 밑도 끝도 없이 파대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갑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요. 내신 성적하고 상관없이 갑니다. 궁금하시면 어떤 학생들이 서울대를 가는지를 궁금하시면 서울대가 아로리 웹진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저 서울대학교 홍보였네요. 아로리 웹진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서울대가 진짜 친절하게요.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9명의 생기부 자소서를 다 올려놨습니다. 매년 올립니다. 지금 63명째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서울대를 가냐고요? 그 63명을 분석하면 중3 서울대 보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서울대학교가 드디어 제가 원하던 자료를 올렸습니다. 뭐냐면요. 교과 세특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올해 9명의 학생 중에서 가장 특이한 학생, 부산에 있는 일반계, 잘 들으십시오. 부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내신 2, 2학년 수학 내신 2.4, 3학년 수학 내신 2.8 이과 공대 갔습니다. 왜요? 이 학생은 학생부 전체가 궁금함으로 꽉 차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매년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연세대학교요.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발전 가능성, 고대. 연세대학교는 몇 년 전에 발표를 했고요. 고대는 꽁꽁 숨기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뭐 대단한 거라고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그죠? 자기 개발 의지만 있네요. 아유, 자기 개발 의지의 세부 항목의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웃기는 그죠? 여기랑 상위권 주요 대학들 가운데서 이 세 개의 대학과 학생부가 궤를 조금 달리하는 대학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재단에 있는 대학입니다. 조금 달라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에 거랑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대학이 이런 학종의 평가 요소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표가 뭐라고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 빛낼 것 같은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런 학생을 통칭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수한 학생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대학, 선호대학 가고 싶으시죠? 네. 자녀들 그렇게 보내주고 싶으시죠?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만들면 됩니다. 되게 쉽네요. 네. 선생님, 제 아들, 제 딸은 그렇게까지는 우수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걸 하시면 됩니다. 우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됩니다. 그죠?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럼 도대체 제가 우수한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수한 학생을 뽑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들이 웃은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이 왜 웃었을까요? 머릿속에 내신 성적 생각하니까 웃은 거예요. 내신 성적이 웃어야 되는데 저 인간은 왜 저 말을 어렵게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 대학을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재수해야 됩니다. 우수함이라고 하는 기준이요, 학교마다 달라요. 대학마다 다르다고요. 제가 생각하는 우수함도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우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랑 대학이 생각하는 걸 일치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학인 전발입니다. 어떤 게 우수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인 전발이 우수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학업 역량,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수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학은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 대학이 여기에 맞춰집니다. 물론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이 운영하는 학종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네, 어쨌든 대학이 생각하는 건 이 정도입니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내가 우수하다라고 해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학인 전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가지 능력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욕심쟁이 부모님들이 네 가지 다를 가지려고 그래요. 꿈 깨십시오. 내 아들 내 딸은 그렇게 탁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다를 가진 건 완전체거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걸 목표로 하고 생각하니까 자꾸 실패를 하는 겁니다. 대학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종의 평가 요소를 봤을 때 학인 전발이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렇게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요. 대학은 이런 인재를 뽑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재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인재인데요, 선생님? 이런 인재예요. 내가 주장할 만한 우수함이 딱 특정 지어진 학생이에요. 그게 전공적 합성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학업 역량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인성일 수도 있겠죠. 발전 가능성도 있고, 지금은 좀 비루하고 업지고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의 잠재력이 무한합니다를 증명하면 됩니다. 많으면 두 가지, 대체로 한 가지, 나의 우수함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방점을 둘 것이냐를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하시면 서울대 갑니다. 진짜로요. 제가 이렇게 해서 다 보냈거든요. 간략하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봐드릴게요. 학업 역량 이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뭘까요? 내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학종형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대학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세 번째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입시도 좀 트렌드가 있거든요. 요 근래의 트렌드는 세 번째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얼마만큼 노력했냐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내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A 학생과 B 학생이 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고요. A 학생은 내신이 2.5고요. B 학생은 내신이 2.0입니다. 어느 학생이 우수한 학생일까요? 99%가 B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한 분이 A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상한 분이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A라고 대답해요? 당연히 B죠. 근데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학은 내신 등급을 안 봅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내신 등급을 보지 않습니다. 왜요? 내신 등급은 의미가 없는 자료거든요. 2.5, 2.0 비교했는데 어떻게 이게 의미가 없는 자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학생이 3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봐야죠. A 학생은 어떻게 해요? 1학년 때 4등급이었는데 3학년 때 1등급이에요. B 학생은요? 1학년 때 1등급이었는데 3학년 때 4등급이요. 누가 우수합니까? A요. 등급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등급 자체가 많은 걸 보여준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만 아니고요. 또 다른 것도 많습니다. 성적 추세 방금 이야기됐죠? 특히나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대로 적용되는 고등학교,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요. 물론 2학년도 해당이 되지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이 아까 종합계 819개라고 했습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과목은 100명이고요. 어떤 과목은 20명입니다. 1등급, 2등급이 의미가 있다고요? 의미 없습니다. 이수자 수에 따라서요. 기타 과목 등급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신에서 되게 중요한 게 등급 컷입니다. 예를 들어서 A 학생은요. 이 A 학생이 올 2등급입니다. A 학생이 올 2등급이고요. B 학생이 올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A 학생은 올 2등급인데 2등급 제일 위에 있고요. B 학생은요. 올 1등급인데 1등급 제일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둘 사이에 우수함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자체가 크게 의미 없는, 내신만 쳐다보는 건 의미가 없는 자료라니까요. 그 안에서 Z섬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수자가 어떤지, 성적 추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야 이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데 입학사정관들은 등급 자체를 안 봅니다. 왜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입학사정관들이 내신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봅니다. 지원자의 평균은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동고교에서 나간 거예요. 같은 고등학교에서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 내지고 두 번째는요. 전체 지원자의 내신 평균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원자의 이거 입학사정관들이 실제로 보는 화면과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화면, 컴퓨터 이 화면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지원자의 평균을 놓고 보고 이 학생이 실제 내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어디에 특징이 있는 학생이에요? 수학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이 전공적합성을 수학에 맞춰서 쭉 준비를 했다면 이 학생은 매우 우수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특징들이 드러나거든요. 내신에서. 그래서 내신이 의미가 있는 거죠. 등급은 의미가 없어요. 등급을 보지 않는다고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작년도 K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한 학생들의 데이터입니다. 그 K대학, 그 K대학입니다. 문과대학이요? 이해가 되세요? 이과는 과고가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문과는요? 외고요? 외고가 성적이 괜찮은 외고 전국 몇 개 없거든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1.0에서 4.8입니다. 4.8등급이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4.8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K대학을 간 거예요. 불가능하다고요?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요. 합격한 학생들의 최종 평균은요. 3.15입니다. 평균이요. 뒤에 70%는 뭐냐면요. 다 붙고 난 다음에 내신 성적 순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를 쭉 놓고 난 다음에 70등 한 학생의
내신 등급입니다. 3.6이요. 그러니까 밑으로 몇 퍼센트가 더 있다고요? 30%가 더 있다고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그런 전형이 아니에요.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전형이거든요. 평가가. 그리고 한 명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차평가하거든요. 다단계 교차평가로 이루어지거든요.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전형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내신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고등학교 생활하시면 100% 재수해야 됩니다. 정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인성입니다. 인성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인성 항목에 대한 이야기할 게 정말 많은데 제발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제일 마음 아파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학생이요. 왜요? 열심히만 하더라고요. 목적도 없고요. 방향도 없고요. 학교 생활 열심히만 합니다. 선생님, 서울대학교 가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한 학생을 뽑는데요. 열심히 해야죠. 근데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방향이 뚜렷해야 돼요. 그런 학생을 뽑는 거거든요. 질문 하나 할까요? 인성을 평가 항목으로 넣은 대학은요. 대부분 다 인성을 평가 항목으로 넣거든요. 그러면 착한 학생을 뽑을까요? 안 그럴까요? 되게 단순한 답이잖아요. 내 딸, 내 아들 진짜 착하잖아요. 집에서만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착한 학생을 찾기가 힘들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같잖아요. 잘 잡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자는지 아주 그냥 제가 인성이 착한 게 아니라고요. 착하면 대학이 뽑아준다고요? 그런 대학 없던데요. 제 제자들 중에 진짜 너무 착해서 진짜 말로 할 수 없이 착한 그 놈은요. 넌 어떡하냐? 넌 천사인 게 분명해. 막 이런 애들 대학 못 가던데요. 근데 인성은 뭐냐고요? 이런 게 오해예요.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지가 결정되거든요. 휴머니티가 아니에요. 인성을 휴머니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착하게 해야지 성실하게 해야지 아니에요. 인성은 퍼스널리티예요. 인간성이 아니라고요. 인성이라고요. 평가 요소로서 존재를 하는 거라고요.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퍼스널리티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캐릭터예요. 네가 어떤 캐릭터니? 아까 정승희 쌤이 이야기하신 대로 하면 네가 어떤 그릿을 가지고 있니? 이게 되겠죠. 너의 특성이 우수하다면 내가 널 뽑아줄게. 그 이야기 어디 나옵니까? 네 번째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어떤 모습이요? 일관된 모습이요. 이게 인간성, 휴머니티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퍼스널리티라고요. 일관된 모습으로 뭔가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인성이 뛰어나다, 나의 운성이 우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해야 될 건 청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라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전공적 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전공적 합성의 오해가 제일 심해요. 아직 어디 가서 정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욕할 뻔했네요.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단순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저 선생님, 저 의대를 가고 싶습니다. 봉사활동 어디를 가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어디 가야 돼요? 저 의대 갈 겁니다. 봉사활동 어디 가야 돼요? 병원이래요. 이런 그냥 한 대 때려줄까 보다. 이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니까 학종이 이해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깜깜이 전형이라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무식하게 끝이 없는 이야기요. 그 다음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병원에 가서 고등학생이 뭐 하는데요? 한 번만 질문 던져보면 답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청소요. 아,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청소구나. 이런 수준 떨어지는 인간들. 대학병원에 가서요, 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 한다고 병원에 갑니다. 하죠. 청소 열심히 합니다. 대학 교수가 입학사정관들과 함께 면접으로 들어오잖아요. 학생부를 쫙 펼쳐봤더니 대학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네? 자기가 본 고등학생과, 자기가 병원에서 봉사활동한다고 봉사활동하고 있었던 고등학생과 앞에 앉아있는 학생이 매치가 됩니다. 불합격. 왜요? 청소하고 있고 잡담하고 있었거든요. 걔들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메스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왜 전공적합성이냐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죠. 이게 단어에서 오는 오해예요. 전공적합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학은요, 전공적합성 안 봅니다. 대학은 정확하게 계열적합성을 봅니다. 전공적합성은요, 조금 애매한 단어라서 쓰기는 쓰는데 대학이 보는 건 계열적합성입니다. 왜냐면요, 되게 단순한 질문이에요. 고등학교에는 전공이 몇 개 있을까요? 과학으로 생각해보면요, 물화생지 네 과목이 있네요. 저 자비를 베풀어 드릴게요. 물투, 화투, 지투, 생투 8과목 있네요. 전공 몇 개예요? 8개요. 수학 있네요. 9개요. 전공 9개인데 계열적합성이 어떻게 나타나요? 대학에 이공계 과가 몇 개인데요. 안 그래요? 전 건축학자가 꿈인데요. 전공적합성은 뭘로 나타낼까요? 여기다 대놓고 물리 막 이러더라고요. 진짜 힘듭니다. 고등학교에서 전공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무조건 계열적합성입니다. 대학도 대놓고 얘기해요. 어쩔 수 없이 전공적합성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무조건 계열적합성입니다. 그런데 이 계열적합성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능력으로 드러나는 단어예요. 능력이요. 어떤 능력을 키웠냐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이 곧 끝이 납니다.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첫 번째 기준, 제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 말씀드렸고요. 고등학교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 활동, 상장, 동아리 활동 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떤 능력을 키웠냐고요. 다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서울대학교를 진학한 학생이요, 서울대학교를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 동아리, 축구 동아리, 남학생 축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수준 낮은 전공적합성을 이야기를 했다면 축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축구학과 갈 거예요? 농구학과 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동아리로 전공적 합성을 보여준대요. 보여줄 수 있죠. 그렇죠?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요. 내가 이 동아리를 했기 때문에 이 전공에 능력이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럼 댄스 동아리를 가지고 연대 간 학생들은요, 제가 올해 보낸 학생이에요. 내신 3.7 연대 활동 우수 갔거든요. 그 여학생 동아리 1학년 댄스, 2학년 댄스, 3학년 댄스. 걔는 도대체 어떤 전공적 합성이 있길래 댄스에? 제가 무용학과 보낸 거 아니라고요. 전공적 합성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키웠냐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해봅시다. 발전 가능성이요. 자, 중학교 부모님들, 고등학생이 있는 부모님들은 학생부 출력해서 한번 보세요. 내 아들 내 딸의 학생부에 제일 많이 적혀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재력이 뛰어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을 적은 선생님의 생각은 뭐냐면요, 지금은 정말 볼품이 없는데 나중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희망을 담아서 적은 겁니다.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거 보고 와, 그렇지, 내 아들 내 딸은 잠재력이 있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잠재력은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건 평가 요소라고요. 누구나 잠재력,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야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명된 잠재력, 객관적으로 증명된 성장 가능성이어야 된다고요. 그냥 저 잠재력이 있는데요로 끝내시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꼭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팁을, 절대적인 팁, 나의 딸, 나의 아들이란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죠? 나의 아들, 나의 딸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보낼 수 있는 절대적인 원칙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학업 그 나의 우수함의 근거를요, 발전 가능성에 두세요. 이게 진짜 대학 보내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네 번째 걸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십 명을 단 한 명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붙인 마법의 단어, 마법의 문장입니다. 네 번째. 이건 진짜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등학교에 문제가 없는 고등학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고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모든 고등학교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하네요. 제 아들은, 첫째 아들은 저 입시 전문가의 아들은 어떤 고등학교를 보냈느냐고 꼭 와서 묻더라고요. 강의 끝나고 선생님 어떤 고등학교 보내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부를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는 자율고, 특목고 이런 데 보내시면 돼요. 저 첫째도 거기 갔거든요. 전국 단위 자사고 갔거든요. 둘째는요, 공부 싫어합니다. 뭐 책상에 앉아 있으면요, 몸이 꽈배기가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고 보내야죠. 일반고 보내서 거기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고등학교를 들어가든 뭐 하시면 되냐면요, 1학년 때부터 그 학교의 문제점을 가지고 욕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요. 욕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욕하는 걸로 끝나면 이 학생은 발전 가능성 제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이걸로 거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 문제점을 고치거든요. 학교의 문제점 하나씩 고치고 대학 가거든요. 이제 저희 학교는 문제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하도 써먹어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되게 불편한데요. 이리 와. 팀을 꾸려와. 그리고 그 팀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내용을 생기부에 씁니다. 끝. 걔는 대학 갑니다. 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의 문제점이 별로 없어져서 이제 뭐 하냐면요, 이놈들을 데리고 지역사회로 갑니다. 제가 속한 구 지역에 있는 가서 이 구 지역에 넘쳐나는 문제점, 이야, 그 광맥이에요. 그냥 널렸어요. 이리 와. 야, 여기 신호등 없네. 신호등 달자. 어떻게 합니까? 구의원에, 시의원까지는 못 가고요. 이게 덩치가 워낙 크니까 저희는 구의원 쪽, 구의회에 들어갑니다. 고등학생이 딱 펼쳐놓고요, 브리핑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끝. 합격. 내가 속한 지역, 내가 속한 고등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해본 경험, 그게 뭐라고요? 발전 가능성이에요. 이 학생은 대학 가서도 뭐 할까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학생은 사회에 가서 뭐 할까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발전 가능성이 탁월한 학생입니다. 자, 이제 울산 지역이 바뀌길 기대합니다. 정말입니다. 그 시간이 많이 없긴 하지만 샘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되게 아끼는 제자가, 제가 이제 마지막 담임을 4년쯤 전에 그만뒀는데 담임 안 하고 이제 다른 일, 학교에서 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느라 담임을 못 하게 됐어요. 전 담임 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어쨌든 마지막 담임을 했던 학생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애정을 가지고 키웠던 1학년 때 내신 4등급이었던 아이를 2학년 끝날 때 내신 1등급으로 만들었거든요.
진짜 제가 이렇게 보기엔 참 참하고 착하고 친절하고 웃음 많고 이렇지만 담임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 악마로 변신합니다. 공부 안 하면 책 찢어버리고요. 좀 과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과합니다. 근데 그놈이 어떻게 하다가 저랑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막 제가 정말 성적을 올리고 싶어서요. 선생님 제가 엄청 노력을 하는데요. 성적 올려줄까? 네 선생님. 써라. 막 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싸! 그리고는 이제 막 1학년 때 1로 끝냈습니다. 2학년 끝날 때 와, 대학 잘 가라. 딱 갔는데 3학년 때 이제 3학년 때 너무 바빠가지고 저도 업무가 새로운 거라서 너무 바빠갖고 신경을 못 쓰다가 졸업하고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D 여대를 갔더라고요. 제가 교무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뭐 버럭버럭 지르고요. 생 욕을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어디를 갔다고? 이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1시간 동안 욕하고 교무실에서 막 선생님들이 뜯어말리고 막 그러는데 1시간 동안 욕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퇴해서 써와. 이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그놈이 그 다음날 자퇴해서 써왔어요. 신뢰관계가 좀 있으니까요. 자퇴해서 써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반수 아닌 반수를 시작했죠. 4월 달에. 그리고 학종을 썼습니다. 6개. 어디 가고 싶니? 저는 홍대면 참 좋겠고요. 가능하면 건대 정도면 좋겠습니다. 좋아. 그래? 써. 선생님 나머지 4개는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꺼져. 그 4개를 썼습니다. 외대, 경희대, 중앙대, 이대. 6개 다 붙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학생이 기가 막힌 걸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2학년 때 저랑 담임하면서 교내 활동 과정에서 문제점 어떻게 해요?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한 놈이니까 자습실에 처박아두고 자습 끝날 때까지 공부만 시켰습니다. 선생님 저 배가 너무 아파서 여학생이니까 배가 너무 아파서 집에 가야 돼. 많이 아프지? 자습실에서 죽으렴. 그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내려오다가 여학생이 선생님 밤늦게 자습을 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길이 너무 어두워서 좀 무서웠다는 거야. 근데 저는 10년 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밤마다 봤는데 어둡네? 왜 이렇게 어둡지? 이러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뭐 했어요? 어둡네? 선생님 이거 좀 고칠 수 없나요? 그래 고치자. 가로등 2개 달았습니다. 2개 더 달았어요. 학교 운영위원회 들어가지고 제가 해도 되는데 이 학생 시켰습니다. 브리핑.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밝은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서 끝. 좋습니다. 가로등 2개 더 달았습니다. 그래서 뭐요? 이화여대를 갔는데 6개를 저는 애정을 가진 학생은 이렇게 좀 과하게 지도를 하는 편이라 6개 학과가 다 달라요. 심지어 문과 학생인데 이화여대는 엘텍 공대를 보냈거든요. 장학금 1년치 장학금 받고 갔습니다. 과가 뭘까요? 도시환경시스템공학. 기가 막히죠. 이 학생은 앞으로 뭘 할까요? 서울을 밝힐 겁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우수함을 철저하게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고3 담임은 그걸 그냥 지나간 거죠. 알면 보이는데 모르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잡으십시오. 그걸 잡고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됩니다. 내신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2.8인데도 서울대를 가는 겁니다. 얼마든지요. 학종의 평가 방식을 이해하면 제 말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학종은요, 횡단평가와 종단평가로 나누어지거든요. 횡단평가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1년 동안 이 학생이 자동봉진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교과서 특기나 독서, 종합의견, 수상 어떻게 했는지를 크로스 체크합니다. 상호 체크를 한다고요. 진짜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그냥 한 문장이 있다라고 해서 믿어주지 않아요. 이건 되게 체계적이고 정교한 전형이거든요. 상호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과서 어떻게 요즘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발표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러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입학사정관들이 뭘 하냐면요, 그런 발표를 했어? 훌륭하네. 뭘로 갑니까? 독서로 갑니다. 관련된 책을 읽었나? 없네? 뻥쟁이. 아웃. 왜요? 관련된 책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 이놈한테 물어봤네. 그러면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필요 없네. 잘 가라. 크로스 체크요. 이걸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에 맞는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횡단평가입니다. 종단평가입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를 전부 다 크로스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 크로스 체크는, 종단평가는 사실 하나 사례를 준비해 왔으니까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종단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3년 동안 5개 학기 동안 이 학생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번 사례를 보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연대에 간 학생입니다. 1학년 때 종합의견이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특출난 거 없어요. 특출난 거 없죠? 그 다음에 2학년 때 종합의견이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출난 거 없네요. 3학년 때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아까 땡땡땡입니다. 댄스 동아리요. 땡땡땡. 제가 땡땡땡이라고 부르거든요. 야, 땡땡땡 이리 와봐 이러거든요. 축축축도 있습니다. 남자. 축축축. 축구 동아리. 농농농 이것도 있고. 동아리 가지고 이름을 별명을 좀 많이 붙이는 편이거든요. 농농농 이리 와봐. 야, 농 이리 와. 막 이렇게 하는데 별거 없습니다. 3학년 때 만났습니다. 야, 너 어디 가고 싶으냐? 전 의상학과요. 좋아. 의상학을 꿈꾸는 학생, 의류 디자이너 아니면 의류 산업의 CEO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이 가져야 될 가장 탁월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니? 창의성이요. 좋아, 그럼 네 학생부에 창의성이 있는지 보자. 1학년 때 차별화된 도전을 했네요. 2학년 때 창의적 아이디어 동아리 활동을 했네요. 3학년 때 저를 만났으니까 이제 뭐 하냐면요. 좋아. 너의 창의성에 활용 점정을 찍을 때가 됐다. 수학 문제를 들어. 지금부터 하루에 한 문제씩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본다. 2달만 하자. 뭐 할까요? 문제집에 없는 풀이 방법. 2달 동안 계속 질문가. 3학년 학생부를 적을 때가 됐습니다. 3학년 수학 선생님이 뭐라고 적을까요? 이렇게 적습니다.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끊임없이 나에게 귀찮게 질문하고 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요, 뭐가 될까요? 그러면 이 학생은 3개년에 걸쳐서 어떻게 됩니까? 3개년에 걸쳐서 3명의 선생님이 이 학생이 뭐가 있다고 증명해 줬어요? 창의성이 있다고 증명해 줬죠. 그러면 이 학생은 창의성이 있는 우수한 학생입니다. 종단평가에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걸 준비하시면 돼요. 정교한 전형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때 좀 정교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시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수업에서 이거 공식화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수업에서 궁금했습니다. 책 읽었습니다. 방과후 학교 했습니다. 탐구보고서 했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래서 파봤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이렇게 풀어주면 잘 모르실 테니까 선생님 제가 또 사례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해 서울대를 쓴 학생이고요. 얘는 서울대 합격 확률 99.9999%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짜놨거든요. 궁금했습니다. 불평등 궁금했네요. 이 불평등 궁금하기 위해서요. 해결하기 위해서 저한테 왔습니다. 선생님, 불평등이 왜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야, 이 놈아. 나한테 묻지 말고 책 좀 읽어. 내 이놈한테 검색해. 불평등 치면 뭐가 나오냐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나옵니다. 읽고 왔습니다. 선생님, 죽을 만큼 어려운데요. 그래? 같이 책 읽자. 방과후 학교 시작합니다. 보고서 썼어요. 그리고 읽다 보니까 난민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난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국제 정의를 실현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가 찾아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뭐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어떤 활동.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기록하면 됩니다.
이 학생은 뭘 가지고 있어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등 궁금했고요. 국제기구 궁금했고요. 국제정의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럼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나오면 되죠. 마지막에 뭐만 있으면 됩니까? 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기록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부모님들이 가져가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지방은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이 기록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되게 많이 적어놨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이 이걸 딱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왜요? 다른 건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유사도 검색에 다 걸립니다. 그러면 농담이 아니고 진짜 안 보입니다. 자율활동이 빈칸이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죠. 왜요? 평가 불가요. 뭐가 있어야 평가를 하죠. 있는 거라곤 회장 두 글자 있습니다. 다른 학생은 뭐 있을까요? 부회장, 총무 이렇게 있겠죠. 기록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내가 이 나의 활동을 어떤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 너 선생님한테 가서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했음이라고 적어달라고 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뭐예요? 가서 질문해. 이렇게 그것만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입니다. 100명이고요. 그 100명의 프로그램인데 100명 가운데 한 명한테만 적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한테 적혔으니까 유사도 검색에 안 걸리겠죠. 당연히. 입학사정관들이 막 읽습니다. 그러면 세미나를 했다고? 무슨 세미나 했지?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게 보입니다. 입학사정관이 궁금해서 클릭하게 만들면 이 학생은 일단 1단계로 합격합니다. 클릭합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앞에 학교 활동이 나옵니다. 학교 활동 나오고요.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했냐고요. 왜? 이건 나의 학생부거든요. 학종을 되게 이해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하냐면요. 우리의 학생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당연히. 너와 나의 학생부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합격을 해요? 나의 학생부가 있어야 합격을 하는데. 내가 뭘 했냐고요. 내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순간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가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냐는 두 번째 문제가 될 거고요. 궁금한 걸 만드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내가 무엇을 궁금해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적 호기심, 어려운 말로 지적 호기심,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 자체가 우수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궁금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하나 있죠. 학원을 보냅니다. 입시를 잘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요, 자녀와 좀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에 가시면 학원을 하나 줄이시고요. 자녀와 대화를 하십시오. 자녀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물어보시고요. 그 영역을 함께 궁금해하시고요. 같이 책을 읽으시고 질문을 자꾸 던지십시오. 그 질문을 던져서 나 모르겠는데 엄마? 나 그거 모르겠어요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래? 잘 됐다.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 그 선생님이 뭐가 될까요? 이 학생의 멘토가 됩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고등학생 한 명한테 3명의 멘토 선생님이 있으면요. 자기 인생의 멘토라고 이야기할 만한 선생님이 3명만 있으면 이 학생은 무조건 좋은 대학 갑니다.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멘토는요.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일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이 100명입니다. 100명한테 제가 멘토가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학생이 먼저 접근하는 게 맞아요. 궁금한 걸 자꾸 질문하십시오. 아까 제가 참고서에 없는 문제풀이 방법 질문하라고 했던 그 학생이요. 수학 선생님과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수학 선생님이요. 이 학생이 이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왜요? 질문하러 가려면
수업 시간엔 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초롱초롱한 눈으로요. 수업 시간마다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러 갑니다. 심지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뻐 죽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궁금함을 만드는 건 학생이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왜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렇잖아요. 내 딸, 내 아들이 한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전에 손에 한글 문제집 들려주셨잖아요. 한글 나라 이런 거. 내 딸, 내 아들이 무언가를 궁금해하기 전에 필요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채워주셨잖아요. 그리고 넌 왜 궁금함이 없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학생은 무슨 잘못이에요? 그렇게 키워졌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궁금함을 자꾸 던지세요. 남학생들 게임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진짜 말할 수 없이 게임합니다. 그럼 부모님 뭐 할까요? 야, 공부해! 그러면 그 학생이 막 승질낸 부모님 이야기를 듣고 방에 들어가서 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리라. 그런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지는 맨날 놀면서 부모님들 질문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학생이 하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 하다못해 이렇게 접근하십시오. 제 아들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조금 그렇게 트레이닝을 좀 시켰기 때문에 게임을 아예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거든요. PC방 한 4번쯤 가봤을 거예요. 근데 계속 질문 던집니다. 질문하세요. 그 게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 던지세요. 하지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도 한번 해보세요. 같이.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빠진다고요. 물론 부모님들은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재밌어요. 일단 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을 던지세요. 아들, 이 게임의 세계관은 어떻지?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걸 갖추기만 하면요, 이 아이는요 스토리텔링 전문가로 키워낼 수 있어요. 이 캐릭터가 쓰는 것들이 어떤 스킬인지 알아? 아빠한테 설명 좀 해봐. 그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만 하면 이 학생은 무조건 우수해집니다.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질문하세요. 대답 못할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학생이 질문이 대답하면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질문해서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서 아빠한테 알려줘. 엄마한테 알려줘.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중3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같이 책을 읽으십시오. 제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어디까지 친절해지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부모님들이 꼭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책 읽으라고요? 네, 정말 어떤 책 읽어야 될까요? 진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 뭡니까? 대학에서 추천줘서 나온 거요. 그리고요 베스트셀러 나온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전공과 관련된 책이요. 뭐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런 책이죠.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 합격한 학생 아닙니다. 지원한 학생들이 읽은 책입니다.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은 이런 책의 수준의 책들을 읽습니다. 우와, 나도 읽어본 적이 별로 없는 책인데, 그죠? 부모님들도 한 2권, 3권, 뭐, 그죠? 근데 이런 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베스트셀러거든요. 이거 부모님들 열심히 찍으시고, 그죠? 앉은 자리에서 주문까지 하시더라고 요즘에는요. 눈은 절 보고 있으면서 막 주문. 집에 가서 책이 도착했습니다. 엄청 빨리 와요. 책이 도착했습니다. 아들 읽어. 그러면 그 아들이요 눈을 초롱초롱 빛내면서 내가 내일까지 다 읽을게요. 그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읽으시라고요. 이 책 말고요. 그럼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요? 이런 책이요.
이제 합격생들의 책입니다. 찍으셔도 됩니다. 내 아들하고 내 딸하고 상관없으니까 아무튼 찍으십시오. 마음껏 찍으십시오. 네, 집에 갑니다. 자, 앞에 책이랑 딱 한 권이 중복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나머지는 중복되지 않아요. 그럼 질문이요. 도대체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어떤 책을 읽었길래? 그러다 여기 나온 책들이 엄청 수준 높은 책들도 아니에요. 꿈꾸는 다락방. 대체로 초등학교, 중학생 때쯤 읽잖아요. 이런 책도 있어요. 손자병법이라니 세상에. 그죠?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은 자소서 4번에서 자기 인생책 3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3권씩 다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복된 책을 다 제하고 나니까 14,000가지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14,000가지 책을 자기 인생책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미중복 도서요. 뭘까요? 서울대를 지원한 그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학생들이요. 자기 인생책이라고 쓴 책이 그 우수한 학생들 가운데서도 한 명만 읽은 책이요. 그게 몇 권이라고요? 9,000권이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다시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는 독서 라인을 만드세요. 저는 이걸로도 대학 많이 보냈거든요. 딴 비교과 없이요. 독서만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이 학생의 우수함, 궁금증, 지적 호기심, 성장 가능성, 잠재력 이런 걸 다 보여줄 수 있거든요. 독서 라인만 있으면 됩니다. 그 독서 라인은 어떻게 만드냐고요? EBS에 독서 활동을 위한 학과별 추천 도서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10분짜리 강의입니다. 윤윤구가 나옵니다.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막 이걸 쏟아 부어서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고 10분짜리 강의니까 보시고 책을 이렇게 고르면 되는구나.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렇게 발전시키면 되는구나. 이걸 좀 고민을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건국대학교에요. 지원한 학생입니다. 공대 보시면 지원한 학생이니까 9등급도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지원하는데 뭐라 하진 않으니까 9등급이요. 1단계 합격한 학생이요. 7.8이요. 합격한 학생이요. 7.8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걸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반계 고등학교 7.8인데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2019학년도에 한양대학교에 학종으로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이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한양대는 내신 성적을 안 봅니다. 학종에서 내신 성적 안 보거든요. 볼 수 없도록 시스템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 안 봅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내신을 쭉 봐서 맨 마지막에 있는 학생, 일반계 인천에 있는 K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6.9 한양대. 왜 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이에요. 자기의 우수함을 학생부에서 증명한 학생이에요. 인생의 멘토 교사를 가지고 그 멘토들과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학생들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 때마다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보여줘야 하나 말아야 되나.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를 만들어내는 그래프. 이 그래프 가지고 아들, 딸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냥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그릿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데, 부모님들 꼭 부탁드리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공부해입니다. 이게 전제는 이렇게 됩니다. 부모님이 공부하란다고 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내가 공부해라는 말을 입에 꺼낼 때는 이미 열이 여기까지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열 내면서 공부했는데 아들딸이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아들딸이 네 알겠습니다 안 합니다. 지도 성질 내고 들어갑니다. 학생 10년 차, 9년 차였잖아요. 안 통합니다. 안 통한다고요. 그러면 싸움을 만드는, 분란을 만드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 대신 이 학생이 부모를 피해서 도망 다닐 만큼 질문하십시오. 계속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물음을 해결하는 과정들을 자꾸 함께 공유하십시오. 그 공유가 이 아이의 성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코끼리는요, 어마어마한 성인, 다 큰 코끼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 힘이 센데요, 이놈은 항상 말뚝에 묶여 있습니다. 발길질 한 번이면 이거 끊어지거든요. 근데 코끼리가 이걸 끊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왜요? 어릴 때부터 길들여 놨거든요. 심리학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학습된 패배의식이라고 합니다. 난 안 돼. 난 못해. 패배를 계속 학습했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요, 매우 많은 패배를 학습했습니다. 이미요. 그걸 부모님들이 깨트려 주셔야 됩니다. 그걸 깨트리는 마법의 단어가 하비투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비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든 고등학생이 저한테 와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너 성적을 쭉 보고, 야, 너 수학 성적이 왜 이래? 저는 원래 수학을 못했는데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너희 부모님은 널 수학 천재로 알고 있었다니까.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는 공부하기 싫어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기의 게으름을 숨기는 단어예요. 원래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삶을 보내지 마시고요. 중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묻고 있는 사슬을 깨트리십시오. 그 깨트리는 방법 첫 번째가 궁금해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부모님들, 지금쯤 자녀들과 치열한 싸움이 있으실 겁니다. 내 아들은, 내 딸은 원래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 원래 그랬어. 원래 공부를 못해. 원래 말 안 들어. 다 접으십시오. 아이를 망치는 말입니다. 부모님도 원래라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패배의식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아들, 내 딸을 이 패배로부터 건져내는 건 부모님의 몫입니다. 다만 공부하라는 단어는 그 아이를 더욱더 큰 패배로 밀어넣는 단어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끊임없이 질문해서 이 아이를 패배로부터 끌어올리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그 학생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윤용구였습니다.